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0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22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복 오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뒤에 한번 우연한 기회에 들리고 오늘 세 번째 방문하게 됐는데요. 느낌 늘 새롭습니다. 제가 가장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 가장 남쪽인 남해에서 태어났지만 제 꿈은 통일된 조국 가장 북쪽인 함경북도 온성에서 여생을 마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분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이 최근에는 북측에서 두 개의 국가, 대한민국하고 북조선 완전 다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서 오늘 이제 김해공항을 통해서 경주에서 조금 전까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빠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그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소위 핵연료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잠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지금 재래식으로 운영하면 아마 몇 시간 운용하고 나서 이렇게 물 위에 부상을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적답은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어쨌든 한미일 그 안보 동맹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이 이제 이념 대결도 되고 좌우 대결, 이념 대결도 많은 나라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지역 갈등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급 갈등도 있는 나라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터키에 요즘 국명이 자기들 부르는 이름으로 바꾼 6.25 때 참전한 터키가 지금은 터키예로 국명을 바꿨더라고요. 터키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고 두 번째 갈등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지난번에 서초동에 막 수십만이 모여서 그 자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염려도 많이 되고 이 갈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은 나라죠. 이 갈등 국면을 가장 잘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역할을 가장 크게 해줘야 될 기관이 사실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22번째 국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가능한 걸 사실 정치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영역이고 또 갈등과 대립 국면을 통합과 화해 상생의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한 걸 불가능하게 정치가 개입을 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정치 영역이고 오히려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이해집단들을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정치가 개입을 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서 걱정이 돼서 이제 왜 그럴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이 시스템 구조에 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국회를 뽑을 때 254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46명은 이제 비례로 뽑습니다. 비례를 뽑는데 지역구에서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51표로 두 사람이 했을 때 51%를 얻는 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49%를 얻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죠. 49%를 찍은 표심은
소위 어석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주 전남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28개인데 28개 전부를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국회의원 수가 25개인데 25대 0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이 돼서 지금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많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60개인데 그중에 53개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고 한석을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60석 중에 6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전체 득표는 60명 후보들이 얻은 득표는 제가 알기로 44%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주권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라면 경기도 60석 중에 한 35석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24석은 국민의힘이 하고 한 석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했죠. 그러나 이게 소선거구 중에 한 표로도 많으면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니까 53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당이지만 별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여야가 상생과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이 양당제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책을 내도 우리 당론하고 좀 배치되면 그냥 사보타지를 하는 거죠. 통을 안 시켜주는 거고 우리 당이 좀 좋은 안을 내도 국민의힘에서 사보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입법 활동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기대를 크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년에 6월 3일에 이제 지방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시장우수 구청장 기초광역위원을 뽑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 우리 수원시장이 새로 뽑히면 우리 수원이 훨씬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또 국회의원도 4년 만에 뽑을 때마다 20대보다는 21대보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겠지 입법활동을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냥 기대는 잠시 후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리 됩니다. 대통령도 뽑으면 대한민국을 굉장히 잘 경영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제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략가가 대통령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사이즈가 이미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헌 논의들이 한참인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권력 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는 회색 분자라고 엄청 비판을 할 겁니다. 유튜브 보고 누가 보면 김동완 그 통일 아카데미 가서 강좌하는데 권력을 분점해 대통령한테 집중시켜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리 날고 기도 이렇게 큰 경제 세계 10여 경제대국 군사력 5위입니다. 그리고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3만 분을 넘는 나라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이태리, 프랑스, 독일, 미국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캐나다, 호주는 땅이 크고 대단해도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를 특히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한다? 1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들이 있다고 쏙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중대 선거구로 해야 됩니다. 한 선거구에 5명, 6명 이렇게 뽑아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60명 중에 수원이 가볼 백정무회가 수원시가 인구가 118만인가 돼서 국회의원 5명 뽑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명을 그냥 뽑으면 1등부터 5등까지를 뽑으면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명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2명이 국민의힘이 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정의당이 1명 하나, 녹색당 이런 데 1명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 다수당이 1당이 절대 100석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당은 8, 90석, 2당은 6, 70석, 3당은 4, 50석, 4당은 2, 30석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20석 넘으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데 우리 국회
선배들, 지금 국회의원 후배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2대 국회인데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국회는 13대 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대 국회는 어떻게 됐냐?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 이 네 당이 네당 사당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이기 때문에 국회 모든 일정을 원내교섭단체들을 합의를 해가 하기 때문에 가장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13대 국회가 가장 생산적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상임위원을 국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13대에 이제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석수에 반영을 해서 상임위원을 배분을 하는데 저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다 인식을 하면서도 선거 때 절대 안 바꿉니다. 왜? 대구 경북은 그냥 국민의힘만 공천을 받으면 짝대기 꼽으면 되고 호남에서는 짝대기 거꾸로 뽑으면 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생을 합니다. 적대적 공조를 하죠. 근데 이거 개헌하는 거 이상으로 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선거법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 대통령이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1월인가 12월에 청와대로 다시 이사를 한다는데 용산에서 그러면 청와대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책무가 저는 대통령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 역사를 보면 제가 제목이 참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했던 게 아마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일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위원장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가서 김일성 주석을 보고 저쪽에서는 박성철 부주석이 온 걸로 나는 기억이 하는데 우리 보좌관이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박성철 부주석이 온 거죠, 서울에. 예, 박정희 대통령 만나. 예,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이 이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인데 그 당시에 이제 72년도 주거장막이었던 중공하고 중공의 이제 그 소위 주울레 총리하고 헨리 키신저가 교섭을 해서 사실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공 그 당시 중국 지금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초를 연 사건은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핑퐁 외교라고 그 당시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중공 선수단이 나고야에 오고 일본 다 우리 한국 그래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교섭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대탕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주거장막이 열리는 이런 국제적 환경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평양 서울에서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그 당시 우리 국민들도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주라는 말을 해석하겠다라는데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또 민족 대단결이라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이해가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걸 그냥 북한 김일성 주석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합의한다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대화가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또 유신헌법을 발동을 해서 영구집권 체제로 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80년 전두환 대통령이 또 집권하면서 북측 소행으로 일컬어지는 소위 버마의 아웅산 사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갱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년을 계기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했는데 그것도 좀 배경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참여를 안 해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짜리가 되고 그 4년 뒤인 84년 LA 올림픽에는 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88 올림픽을 이제 대한민국이 주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서구든 동구든 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 다 와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실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위 북방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 그 당시 소련, 중국을 좀 끌어들여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북방 외교를 문을 열었거든요. 그때 박철은, 김종희 안보보좌관 이런 분들이 맹활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 지금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죠. 우리가 북방 외교를 통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쪼그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걔네는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77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소위 남북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는 92년인가요? 남북 기본 합의 채택을 했는데 그 실무를 주도한 사람이 임동원 그 당시 통일부의 국장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이제 차관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까지도 했죠. 임동원 국정원장은 제가 알기로 이북 출신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기본 합의서, 90년 기본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이후에 뭐 김대중 6.15 공동선언, 그 14선언, 뭐 9.19 군사합의 이런 게 거의 다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한국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진보 정당 거의 없습니다. 중도 좀 개혁파, 중도 우파, 중도 조금 이 정도지. 한국 기준은 집권당에서 집권하지 않는 당을 그냥 좌파로 몰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념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적화 통일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적화 통일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적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로우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하고 진보 정권 조금 다른 게 이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가 많고 군사 독재 정권이고 수령 체계고 이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북한을 그냥 딱 정리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관점은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다른데,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천을 했는데 어떻더라면 굉장히 그럴듯한,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핵무기 이런 걸 안 하면 북한이 개방하면서 북한 주민들 1인당 소득을 3,000불까지 끌어올려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성이 매우 어려웠다고 봐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가서 베를린 방문하고 드레스덴이라고 옛날 동독 도시인데 거기 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썩 잘 되질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의 통일 정책을 보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라는 그런 원칙에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살려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성계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년간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 있으면서 그 통일 문제나 독일의 정책 성계 문화 또 연합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한 3개 꼭지를 좀 관심 있게 1년 동안 독일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2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때 도지사 중도 사퇴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민들한테 상처를 드려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100세는 보장받아 놨습니다. 경남도민한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지사가 어렵게 됐는데 그걸 중도에 그만두고 대선 경선에 나와서 이겼으면 그나마 양이 됐을 때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뭐 얼마나 도지사 잘하겠다고 뽑아줬더만은 그것도 2년만 하고 중도에 그만뒀다고. 그래서 미워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대선 경선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 데도 저를 뭐 강의해달라는 데 없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남의 최연소 군수, 최연소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받았지만
그 어려운 경남에서 민주당 도지사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치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에 내가 뭐 제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다. 앞으로 30년이 남았으니까 한 30년 거기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30년 열렸기 때문에 대학이 뭐 행정학과나 자치학과 이런 데서 저를 많이 초대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중도 사퇴하고 도지사 사퇴하고 대선 떨어졌다고 아무데도 초청을 안 해주는 겁니다. 참 그때 많이 개인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그래도 물 건너 독일 정부에서 저를 좀 알아봐가지고 독일 정부에 저를 베를린 자유대에 1년 초청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도 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1년 있었는데 독일 가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테마를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독일도 우리 같이 이제 48년에 동수독인 하너스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력한 정당이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고 있었는데 3인당이 48년 선거에서 집권할 줄 알았는데 한석 차이로 3인당이 집권한 게 아니라 기민당이 집권했습니다. 기민당 서독의 초대 총리가 아데나워 총리인데 이분이 48년 집권하고 딱 20년 독일을 집권했습니다. 이제 이 아데나워와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정부는 철저하게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협조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마샬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마샬 플랜이라고 엄청 미국 정부의 서방에서 독일을 지원했거든요. 그 지원에 힘입었는 데다가 독일이 원래 과학기술 쪽에 1, 2세계 차들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연구진도 많고 기반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나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독일 1년 있으면 독일 사람들하고 차담하면서 물어보면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독일 국민들 땀과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역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의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기민당이 집권을 했는데 독일 국민들이 좀 현명한 것 같아. 기민당 20년간 뭐 정말로 경상도 뭐 우라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고 서방 도움을 엄청 받아 발전을 했는데 독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독일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게 소련의 러시아의 가스도 싸게 가져오고 뭐 등등. 그래서 68년, 69년 정확하게 20년 후에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 지금 여러분 보기에 왼쪽입니까? 저쪽 여러분 보기 왼쪽.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해서 이분이 동방정책이라는 소위 동독과 교류 협력을 통한 독일의 미래를 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정확하게 하시네. 그 우리 동방정책을 이제 동독 정부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북한에 좀 지원했을 때 뭐 또 많이 반대한 진영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독일도 마찬가지였으면 처음에. 그런데 빌리 브란트 때 에곤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동방정책을 입안한 사람인데 어쨌든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정권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기민당에서. 그러나 나중에 이제 기민당이 접근을 이제 빌리 브란트의 보좌관 중에 기욤이라고 동독 간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리 브란트는 사임을 했지만 정권은 거기에 몇 분 해서 슈미트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콜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3인당의 동방정책에 반대를 했지만 독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정책이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더 이어받아서 정책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민당 정부에서 더 많이 3인당 정부가 동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신문에 정치 활동을 하다가 동독 정부에서 뭐 자유민주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는 그 신문이 나면 베를린이 동수로 나눠져 있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서독 정부에서 독일 동독에서 자유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그러면 두 차가 가는데 한쪽은 마르크를 가득 싣고 가고 저쪽은 동독의 정치범을 태우고 와서 교환을 합니다. 엄청난 돈으로 그 자유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독의 그 민주인사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죠. 어쨌든
그리고 기민당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더 삼민당이 한 정책이지만 우리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을 성계한 겁니다. 그래서 89년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소위 역사적인 동서독 통일이 된 거죠. 올해가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독일 통일된 지 정확하게 35년이 됐네요. 독일 통일은 11개 서독주하고 5개 동독주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의 11개 주에 거의 9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냥 대충 보면 한 세대 만에 통일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서독 11개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주가 그 슐레스비 홀스타인 주라고, 우리 젖소가 홀스타인 종이 있잖아요. 그 덴마크 붙어 있는 주인데 그 주는 동독 5개 주보다 더 GRDP 주소득 총소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통일 이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30년 만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젊은 분들은 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영향이 있는 신문인 조선일보 이런 데서 워낙 통일 대박 글을 많이 써서 그때는 뭐 통일이 싹 분위기가 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언론이 중요한 거지. 어제를 주도하는 방송이나 신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분단을 계속하면 분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어느 게 더 많이 드느냐 논란도 있고 비교 분석하는 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책 설계가 참 중요하고요. 다른 차원에서 정책 설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최근에 한국인 여성하고 네 번째 결혼을 해서 한국 사회가 된 3인당의 슈레더 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한 유명한 개혁 정책이 비전 2020, 독일 말로 하르츠 계획인데요. 하르츠 계획의 핵심은 뭐냐? 연금을 좀 줄이고 또 하나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고용과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인당의 주 지지 기반이 노조인데, 그리 선거를 다음에 하니까 압도적으로 기민당한테 참패를 했습니다. 슈레더가 하르츠 계획을 주장하다가. 그런데 그 하르츠 계획을 주장하다 선거에 참패하고 등장한 사람이 독일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에 비유해서 여걸이라고 하는 메르켈이 등장을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정확하게 16년인가 17년 이렇게 합니다. 4년씩 16년 하는 겁니다. 우리는 5년씩 한 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선한 정부가 선한 정책을 가지고 잘하면 저는 집권을 오래 하는 게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정확하게 몇 년 재임하신 줄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22살에 취임을 해서 태종이 양의를 해서, 물론 군사권은 좀 이따가 넘겼습니다만 54살입니까? 54살. 정확하게 32년 집권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몸이 좀 아파서 아들인 문종, 뒤에 문종이 그 왕세자로서 왕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42년 집권한 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18년인데 이게 이제 좋은 정책으로 선한 정부가 선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나는 나라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웨덴이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된 것은, 내가 총리 이름이 지금 에르하르덴 아주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총리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맨날 그 별장에 초대해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그렇게 해서 노사 민정이 스웨덴이 굉장했거든요. 우리나라 노사 대립은 유만부동일 정도로 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 스웨덴이 그런 나라 복지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이 이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인 인민복지당이 당인데 그 당이 4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물론 총리 한 분이 한 25년을 하고 워낙 훌륭하니까 그분은 총리 마치고 나서 자기 집도 없을 정도로 그럽니다. 독일에 총리가 부패한 거 봤습니까?
총리 참 인간적으로 불행한 게 빌리 버란트도 아들하고 전련했죠. 콜도 전련했습니다. 총리가 아들들하고. 왜? 아버지가 총리하니까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아무는 아버지가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뭐 꼭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 총리 아들 되면 또 옆에서 얼마나 또 가서 꼬시가지고 뭐 해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절했다니까. 아버지하고 다. 그 메르켈 총리 보세요. 시장도 자기가 보잖아요. 옷 빨래 이런 건 누가 하냐 물어보니까 옷 깁는 이런 거는 자기가 하고 빨래는 남편이 한다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독일은 물론 이 총리가 돼서 이제 경호도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정권을 갖고 대통령 엄청나게 경호를 해야 되지만 독일은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총리는 강요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총리가 뭐 유고 생기면 다른 재무상이 하거나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하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호도 별 없어요.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정책을 이렇게 설계하는 그래서 슈레드가 했던 하르츠 계획을 하니까 총선에 메르켈이 등장했는데 메르켈 그 소위 수락연설이 대단합니다. 나는 슈레더 총리를 정말 존경한다. 그리고 유럽어 독일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슈레더 총리한 하르츠 계획을 개성해서 마무리할 거다. 그리고 정말 하르츠 계획을 개성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바람에 독일이 유럽의 강국으로 리더국, 세계 리더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럽 그리스나 그때 스페인 경제 위기 있을 때 독일도 다 유럽 전체가 경제 위기에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돼서 앞에 시장군수 구청장 했던 것 중에 좋은 정책은 설계를 해서 마무리해주는 문화가 하나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초대 남해군수 30년 전에 했는데요. 뭐 제 후임 군수 없고 그랬다고 내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새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아부꾼들이 앞에 구청장을 잘라버리고 새 거 하자고 막 부지키니까 이게 시장군수 구청장 기가 얇아가지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그런 게 단절이 되면 얼마나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게 다 예산 낭비인데 물론 앞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세상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손절매 해야 되지만 잘한 정책도 당이 다르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도 시도지사가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개성해서 마무리해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주민들 시민들 수준이 높아지셔서 지금은 앞에 구청장이 잘한 정책 중에 마무리 안 된 걸 후임 구청장이 마무리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고 좋아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 구청장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1995년에 36, 7에 제가 재연소를 냈는데 제가 30년 전에 군수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노무현 정부에서 내가 최연소 장관을 했는데 22년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북 오도청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세월이 좀 빨랐는데 이제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3일에 뽑히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민선 9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짧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의 긴 역사에서 보면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태동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선 9기지만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AI라든지 데이터, 빅데이터라든지 이게 로봇이라든지 완전 우리 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민선 지방자치 내년 6월 3일에 뽑히는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 시도지사는 새로운 시대 지방자치 융성기를 할까 발전기의 초대 서울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죠. 수원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시장군수구청장 정말 비전이 있고 청렴하고 개혁적 일 잘할 사람 뽑아야 되는데 또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뭐 동문이라고 뭐 항우회가 지원해주고 뭐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좋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뽑아야 되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면 그래도 좀 도움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해관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뭐 명태균 씨 때문에 국정감사인데 시끄럽기는 하던데요. 그
뭐 좀 도움을 받았으면 크게는 못 도와줘도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래 안 하면 뭐 되게 섭섭해가지고 그렇던데, 근데 사실은 그 도와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공직자를 선거를 참 많이 한 사람이라서 이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 고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권을 줄 수는 없죠. 선거 때 도와준 고마운 사람은 월급 모아놨다가 술밥으로 대접하면 되고, 도청 산하의 기관장이라든지 대통령 같은 장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사장 이런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을 줘야죠. 한전이 얼마나 큰 공공기관입니까? 공기업입니까? LH,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이런 엄청 수자공사 이런 엄청 크거든요. 그런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은 도움 안 받고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김대중, 김영삼 이런 어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생 도움을 받고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러면 선거 때 그 도움을 받았는데 내 몰라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은 민영이가 돼서 모르겠는데 포스코 이런 쪽에 사회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나 농협 이런 자회사가 수십 개씩 되거든요. 자회사에 뭐 사회이사를 시키거나, 또 포스코 아마 본사 사회이사는 그래도 월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정말 도와준 사람 고마우면 그 사람한테 그런 자료도 안 주면 이 사람 대통령 팔아가 사고를 치거든요. 나는 그런 자리를 줬다고 해서 야당이 시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는 배려할 수 있지만 선거도 왔다고 실력도 없는 사람을 LH 사장을 시키면 주택난을 해결하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는데 지금 주택난을 해결 안 되는데, 주택난이 해결 안 될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설명하려면 긴데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 군수구청장 선거는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 사례를 꼭 뭐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방 정부,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문제는 지방 정부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NGO도 중요하고 전국의 스포츠 이런 예술계 이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치 군사적 통일이 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제 교류도 하고 개성공단 같은 게 잘 가다가 그냥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추진 중인 나이 드신 어르신이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텐데 그 어른들 자유롭게 좀 북한 고향 방문할 수 있게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고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적십자사 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정치가 뭔지 먼 훗날 우리 역사가들이 남쪽 그 당국자들 북한 그 김정은 정권 도대체 뭐했나 엄정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막 이걸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하고 그러는데, 특히 남북 문제나 교육 문제는 이 여야를 떠나서 쭉 일관되게 좀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통일이 됐다 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 교류를 해야 되냐면, 저 지금 북한 보니까 그 자강도 양강도도 생겼고, 원산 북한 강원도 원래 면적이 작아서 북한 강원도를 키워서 지금 원산이 북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어 있더만요. 항해 남도는 해주가 도청 소재지고 항해 북도는 사리원이 도청 소재지인데 항해도 남북도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적을 보면 북한이 육지 면적은 좀 크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딱히 접으면 외국 교류 협력을 지방정부 해야 되냐. 부산 같은 데는 낮은 청진 특별시하고 교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통일이 되면 갑자기 수습이 되겠어요. 북한에 교육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항해북도 사리원의 인민초등학교에 그 자매기를 충북하고 맺는다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초등학교 교사나 학용품이 가서 그걸 딱 이렇게 도우고, 이렇게 안 되면 정부가 뭐 중앙정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 얼마 전에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다른 일로 잠깐 뵀습니다만 뭐 자주 뵈면 뭐 본인도 얼마나 답답해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북쪽에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뭐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켰어 그랬는데 그 개성 사무소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당국하고 협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남북 문제만큼 당국이 독점하면 안 되고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하면 신뢰가 좀 쌓이면서 좀 그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편지 오고 가고 통신이 되는 줄 알아요. 자주 통화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래서 통일 문제가 특히 우리 이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또 오늘 또 우리 중앙에 우리 김국일 이북 도민의 중앙연합 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평안북도 중앙도민의 윤동진 회장님도 이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행자부 장관 할 때 차인태 선생님한테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도지사 임명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제가 임명장 드리고 차담하고 오찬한 적도 있습니다. 평안북도입니까?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제가 남해 종합고등학교 그 시골에서 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실력도 좀 떨어지고 가정 형편도 그래서 남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내가 육지 땅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밟아봤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 120명 부산으로 수학여행 가는데 행편으로서 못 갔고 3명 중에 못 갔고 또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수학여행이 큰 학생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저 중학생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 당시 문교부에서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큰형님 독일 강부로 가는데 배웅한다고 서울에 왔었죠. 그래서 독일 그때 해외개발공사에 바로 행이 갔으면 내가 장학퀴즈를 못 나갔을 텐데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인데 뒤에 집에 그 친구 집에 가서 보면 장학퀴즈 주 장원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행이 마침 독일 못 가고 있었는데 장학퀴즈 나가고 싶다고 그래 행이한테 이야기했더니 행이 진짜 자신 있나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방송에 가서 장학퀴즈 나오고 싶다니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오는데 그때는 뭐 전화기도 동네에 한두 대 있고 이 학교장 추천서 받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너 꼭 나가고 싶다 PD가 물어서 나가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방송국의 정동에 있는 지금 경향신문 그 오라는 거예요. 그때 장학퀴즈가 성경 스마트 복지에서 지원하기 엄청 인기 있을 때입니다. 방송 선생님이 가득 찼더라고. 그리고 장학퀴즈 나오고 싶은 그 방학 때라서 그러는 모양이더라. 내려오는 한 3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단답식 주간지를 내주면서 이제 시험을 적석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제 기억에 그 고속도로의 원조 독일이 뭐냐 아우토반, 일본의 야구 뭐가 있냐 센트럴리그 퍼시픽 리그, 배따라기 감자 이렇게 쓴 뭐 그 작가 김동인 뭐 이런 기억이 나요. 내가 한 16개쯤 맞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PD가 남해 종고 김두광구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너 제일 많이 맞췄으니 오늘 특별 출연식. 그래가지고 장학퀴즈 그때 고맙습니다. 그때 차인태 아나운서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인태 아나운서가 더 특이한 게 이제 그 장학퀴즈 나온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남해종고 김두광군 장래 희망이 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자 배구 해설위원 중에 오관용 해설위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배구 해설을 너무나 감칠맞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커서 저거 되고 싶었는데 세상 뭐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스포츠가 좀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격투기 그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그때 왜 스포츠 해설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꿈이 컸습니다. 저 스포츠 해설 스포츠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프로복스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켄 노턴, 소니 리스턴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정치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무하마드 알리, 자일의 그 콩고의 킨샤샤에서 한 그 74년도에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 그 영상을 보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그때 월남 파병을 반대해서 세계 챔피언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 조지 포먼은 22살이었고 알리는 32살인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계 도박사들이 다 9대1로 조지 포먼이 그때 28전 28 어떤 뭐 거의 KO로 이긴 한 방이 났는데 알리가 8회 TKO로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복싱사에 남는 건데 그런 걸 보고 나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다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식이 다양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남해 또 군수할 때 스포츠 파크를 만들어서 축구 야구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걸 좀 제가 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해 군수밖에 안 한 저를 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남해 군수는 이제 4급 서기관이 하는데 그 내무부의 행정계장, 총무계장 이런 사람들이 남해 군수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해 군수 출신인데 그때 이제 고건 총리였거든요. 고건 총리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감이 있었겠습니까? 고건 총리도 반대하고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참 특별한 배짱이 있잖아요. 그냥 행정자치부 장관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제가 쭉 지켜본 바가 있으니까 김동완한테 맡기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업적을 좀 남긴 게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3대 특별입법을 제가 7개월밖에 장관을 안 했죠 만들었습니다. 신행정건설특별법에 의하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지금 가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 된 이석연 변호사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위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헌 청구가 참 지금 보면 좀 웃었는데 그 당시 간섭법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성문법인데 그 간섭법의 근거가 뭐냐?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게 간섭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건 위헌이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다 세종시로 옮기는. 그래서 그 못 옮기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바뀌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부는 국회에 다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마련된 국회 의사당 부지는 지금 여의도 부지가 10만 평이 되는데 한 20만 평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 청와대 부지만큼 되는데 산은 지금 청와대 산만큼 아름답지는 않고 조금 낮은 산 2개가 있는데 그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에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이렇게 정해야만 옮길 수 있는지 어쨌든 지금 대통령 분원에 가게 돼 있는데 워낙 서울이 인구가 집중되고 정보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알다시피 왜 자꾸 몰리느냐? 정보, 사람, 돈, 기회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명문대학인데 저쪽에 저 옛날 가천대학이가 지금 가천대학 지금 가천대죠. 갱원대학교 가천대학을 보는데 그 바로 성남이고 수도권이 됐죠. 지금 부산대학 그 가천대학교 가는 실력, 부산대학 들어가는 실력으로 가천대학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서울한 모든 대학이 다 명문대학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가 대단한 대학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 연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올라오고 또 판교 밑으로 가려고 하지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안 가는 이유는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정부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10개의 이제 핵심 도시를 만들었고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뭐 R&D 쪽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해야 된다고 많이 문호를 열어서 지금 그렇게 됐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뭐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또 재개발을 많이 희망을 하니까 특히 이제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정부에서 하는 걸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사모님들은 정책 위에 대책이 있습니다. 아유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제 개인 생각은 부동산 문제만큼 시장 원리에 맡기고 크게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막 정부 하도 막 이게 부동산 오르고 이러니까 상당히 센 정책을 하는데 이게 센 정책을 계속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내성이 생긴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울경을 균행 정책을 해서 부울경이
뭐 울산 같으면 조선자동차화학도 그렇고 창원은 그 로템이라는 그 회사가 무기를 만듭니다. 최근에 탱크를 폴란드에 8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창원 쪽이 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을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제 하나오션, 옛날 대우해양조선이 있고 삼성중공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잠수함이고 뭐 군함을 구축할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협조 없이는. 그런데도 3,500불 가져가겠다는 게 참 곤란한데 하여튼 좀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자치부 장관을 좀 짧게 했음에도 그런 3대 특별일법도 만들었고,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예를 들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군수실이 60평 넘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떤 군은 70평이 있으니까 10평을 또 줄이려고 막 칸막이라는데 비용이 2, 3천만 원씩 들고 이래가지고 그런 짓을 왜 하나, 조금 크면 그만해요. 알아서 하게. 제 때는 저 행정자치부 옛날 내무부 갖고 있던 권한을 굉장히 지방정부로 많이 드렸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을 시킨 것은 군수할 때 중앙에 올라와서 예산 달라고 얼마나 구박받고 힘들었냐.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옛날같이 지방정부에 군림하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 그리고 지원부처로서의 성격이 바뀌고, 옛날 기준으로 보면 김두관 남해 군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려고 하는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 정책에 있어서는 김두관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발탁을 했고, 또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좀 정직하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저를 뭐 아끼주고 이러는 보람에 김두관은 정말 깨끗한 청렴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엉뚱한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뭐 행복한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특히 지금 주민투표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이 5,200만이 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지만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거는 뭐 국민소송이라든지 주민소환이라든지 주민투표 이런 걸 통해서 가끔 모든 정책을 뭐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끔 주민투표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치분권 활동가였기 때문에 내가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되고 나서 2달째인가 주민투표법을 도입한다고 이제 이렇게 기자들을 모시고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저녁에 뭐 대서 특별히 됐죠, 방송 신문에.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가서 저녁하고 소주 한잔 하고 기분 좋게, 그때는 제가 마포에 집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는데 국무총리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 김 장관 왜 국무총리시라고 회비도 없이 그 정치적으로 한 건 하려고 당시 이거 발표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아,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분권 자치 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게 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오랜 소신이고 우리 또 참여정부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만 그래도 총리시라고 회비 없이 했다는 걸 상당히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력이 큰 놈이라 전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잘라는데 계속 총리 질책이 생각이 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뒤척뒤척 늦게 잠을 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정확히 제 기억을 합니다. 마포집에서 국무회의 나가려고 구두칼로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딱 전화가 와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안 하죠, 그 부속실에서 대통령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딱 바꾸니까 김 장관,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목소리, 김 장관 어제 저 주민투표제 도입한다고 기자회견 했죠?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장관 그 하면 좋지만 그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 출근한 장관한테. 야, 이거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근해서 국무회의 전에 국무회의 하려면 한두 시간 먼저 행자부 수뇌부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어제를 정해야 가거든. 야, 어제 그랬다니까 막 청와대 행자부 차관부터 차관보 모든 기획관리실장이 그 큰일 났다, 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동지적 믿음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밀고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리 뭐 차관이 권했지만 쌩 까고 그냥 갔어.
근데 한 3달쯤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하니까 주민투표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해야 되고, 문화가 두 분 다시 장관 재임이 2년이든 1년 동안 절대 그걸 다시는 못 가져간다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촌놈이 잘 모르는 게 그럴 때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주민투표법이 통과됐고,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한수원 우리가 원자력 하면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은 나오지 않습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을 위도, 구럽도, 안면도 하려고 다 안 되고 지금 경주가 했거든요. 경주하고 군산이 이제 3천억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3천억 인센티브, 한수원 본사 이런 걸 다 주는 조건으로 투표를 했는데 경주가 94%가 되고 군산이 92%에 지금 한수원이 경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세훈 무상급식 가지고 신임 묻는 거기는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또 3분의 1이 안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10년 고생했죠. 10년을 박은순 시장이 했는데, 그리고 청주시하고 청운군 통합도 3번째 주민투표 안 되고 4번째 청주시하고 청운군이 통합이 되고, 제주도 원래는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기초가 4개고 광역이 제주였는데 제주는 특별행정자치도라 해서 기초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제주군하고 제주시 합해서 제주시장,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 합해서 서귀포시장인데 거기는 자치시가 아니고 유일하게 임명하는 시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야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기초자치정부의 부활 운동을 하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특강도 안 나오고 서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은 이제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국방외교 그리고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 이런 걸 해도 뭐 할 일이 많은데 지방정부 일까지 간섭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방정부도 이게 지역이 독점되니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의회가 견제가 돼야 되는데 뭐 호남 같으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역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그냥 뭐 소통령이라 할까 중통령으로 그냥 오바를 많이 하죠. 지금 국정감사가 하니까 뭐 도지사가 막 부딪히더라고. 도지사들은 이제 그만큼 내가 뭐 300만 1000만 명 선택을 받는 도지사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한테 굴릴 게 뭐냐 이러는데,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설사 국회의원이 좀 오버를 하더라도 시도지사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 사람들은 정중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답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이게 기준이 없어져 가지고 참 웃기는 짬뽕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훨씬 더 지방자치가 잘 되고 민주화가 잘 되고 이 남북 문제도 당국이 독점하지 말고 민간 교류하고 지방 정부 교류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이 담대한 여정이랄까 21세기 남북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독일 통일을 가정을 봐도 독일이 서독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그때 동독에 30만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철수 비용을 서독 정부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얼마나 독일을 의심합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 정부에서 계속 이 독일이 통일되는 게 결코 프랑스 국위, 영국 국위, 미국 국위에 도움된다는 걸 설득했고 그 설득이 통한 겁니다. 사실 남북 문제도 우리가 설사 지금 옆에서 붙이려도 서로 안에서 다른데 서로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4대 강국에서 안 도와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대 강국에도 이게 남북 통일이 워낙 대한민국이 국력이 세잖아요. 북측도 경제적으로 북한의 총 GDP가 40조 돼요. 우리는 국방비는 66조인데 엊그제 탈북하신 국회의원이 정동영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런 이야기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쪽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설득이 있게 좀 들리더라고요. 북한의 총 GDP가 44조랍니다. 근데 우리 국방비면 60조고 전체 GDP 2000조니까 우리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 항무기를 가지는 거죠. 북한은 자기들 입장에는 공화국을 수호하려면 핵무기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핵무기 지금 40-50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느리지는 못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는데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100개, 200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남북 관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행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제약으로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대치 무기를 쓸 수도 있는 거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쪽 국가 갱령을 맡는 어떤 정부가 북한한테 이 자유민주주의를 넘기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북한을 좀 관리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쪽이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 중에 잘 사는 큰 형이, 성공한 형이 있고 막내 중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자존심 하나만 남아가지고 아무리 어려도 형한테 부탁하고 뭐 돈 달라고 안 하다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형한테 찾아와서 정말 큰 마음 먹고 형을 찾아왔는데, 형이 그냥 그럴 땐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데, 야 이 자식아, 형님 집에 10년 만에 찾아오면서 네 이발도 안 하고 옷이 그게 뭐야?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맞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라 방 안에 들어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밥 먹이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나는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압니까? 5년 뒤에 난리보고 만나가지고 좋은 자기로 여기 와서 강의할지, 그죠? 제가 뭐 아주 젊지는 않지만 55세라고 생각하고 한 15년 정도 더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미래의 대통령하고 미리 5년 전에 미리 만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두서없는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